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의 정복과 동서양의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그리고 동서양의 통일,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기독교의 기원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2세와 알렉산더, 이 두 상은 알렉산더의 상입니다.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아테네와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고요. 아테네와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는 남쪽에 있습니다.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의 어떤 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남쪽으로 내려와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스 전체를 다 정복해서 고대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인들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2년 후였습니다. 기원전 336년 필립 2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급격하게 남북 통일된 뭐랄까요? 이 그리스에는 이제 정변이 일어나죠. 그때 군대는 아주 재빨리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를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알렉산더의 나이는 약관 20살에 불과했습니다. 이 20살짜리의 이 알렉산더가 앞으로 무슨 일을 일으킬지 여러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였습니다. 기원전 335년 그리스의 테베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와 마케도니아에 대한 뭐랄까요, 이 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알렉산더는 이 군사를 이끌고 가지고 테베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초토화돼요. 그래서 아주 쓴맛을 보여주고 북쪽의 마케도니아가 남쪽의 그리스를 아주 완벽하게 통일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결코 나이는 어리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남쪽의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알렉산더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시아와 이집트의 정복. 지도로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 유럽에서는 이 부분 전체가 다 남쪽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테네와 고대 그리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 있었죠. 테베도 이 안에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필립 2세와 알렉산더는 바로 이 지역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테베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알렉산더는 내려와서 아주 뭐랄까요 테베를 초토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 자,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의 그라니쿠스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퇴합니다. 여러분 그라니쿠스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흑해가 있고요. 그리고 에게해고요. 이 전체가 지중해예요. 그런데 이 흑해로부터 굉장히 좁은 해협으로 빠져나오는 이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바로 이 지점이 그라니쿠스입니다. 자, 알렉산더의 세 개의 전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그라니쿠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1번 검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는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로부터 동쪽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은색 이 전체가 다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넜고 그라니쿠스에서 이 거대한 대제국 이 페르시아를 여기서 아주 극복합니다.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동쪽으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출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투가 기원전 333년 외우기 참 쉽죠. 기원전 333 BC 333 아시아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관문인 바로 이 이수스 전쟁 여기가 이렇게 딱 그 돌아가는 이 코너예요.
여기가 바로 이수스고요. 나중에 기독교 기원과 발전에 중요한 안디옥도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셀류커스 왕조의 수도도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33년, 334년에 여기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터키 반도를 완전히 횡단해서 여기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3세에서를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아주 대단히 놀라운 전투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파죽지세로 여기를 이제 막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 시리아 전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시리아죠.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 바닷가에 두루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그 다음에 소메리아, 그 다음에 제루살렘, 이 전체를 싸우지 않고 파죽지세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무혈 입성합니다. 리비아 시바에 갔을 때는 암몬 신전에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지우스 암몬의 아들로 영접을 받습니다. 바로 이때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나올 때에 어떤 머리에 어떤 관을 쓰고 모든 어떤 그 제복 의관 이 전체가 다 대제사장이 신 앞에 나아갈 때의 그 복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은 헬레니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럴까요? 헬레니즘의 이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또는 신인 사상, 아주 그 유명한 어떤 철학자, 그다음에 시인, 전쟁 영웅, 이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신성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과 동의를 하고 신 자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그렇게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시바에 갔을 때 대제사장은 암몬 신전에서 알렉산더를 제우스 암몬의 아들 신으로 영접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큰 전투, 그라니쿠스, 그 다음에 이수스. 그라니쿠스를 통해서는 아시아로 진출했고, 이수스를 통해서는 그 시리아, 페니키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집트, 시리아를 차례로 격파해 나갔고 그 정복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바로 여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것은 전적으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그 헬레니즘의 굉장히 큰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신도시,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리스의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아시아, 이집트 다음의 정복지는 시리아와 페르시아입니다. 자, 같은 지도지만 제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주황색으로 마크한 그 부분이 여기가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테베를 정복했고, 그리고 쭉 돌아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라니쿠스 전투, 그 다음에 이 터키를 완전히 횡단해서 이수스 전투,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그 뭐랄까요? 이집트와 특히 시리아까지 가고요. 여기가 알렉산더라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무슨 뜻인가요? 알렉산더의 도시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과가멜라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테베는 그냥 기본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전투, 그라니쿠스, 그 다음에 이수스, 그 다음에 과가멜라. 그런데
이 남쪽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어떤 시리아, 그다음에 페니키아, 이집트, 그다음에 리비아까지는 완전 무혈 입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투는 이 세 개의 포인트예요. 그라니쿠스, 그다음에 이수스, 그다음에 과가멜라. 그렇게 해서 이 동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페르시아를 완전히 접수하게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7년 알렉산더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과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왕을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 수사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가 과가멜라 전투예요. 327년. 그러니까 여기가 333년이었고 여기가 334년이었어요. 334년. 그러니까 이 광활한 땅을 다 정복하고 다 접수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다는 점이에요. 물론 3년 더 걸려서 10년 동안 전체를 어떤 제국의 통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라니쿠스 전투는 변방에서 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수스 전투에서는 페르시아가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가멜라 전투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기서 그 패배했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은 또는 페르시아는 아주 완벽하게 안방까지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테베, 그라니쿠스, 이수스, 그다음에 과가멜라. 그라니쿠스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페르시아를 넘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그냥 완벽하게 길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쪽으로 다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는 아주 도도한 기상으로 동진해서 과가멜라 전투에서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7년 걸렸다고 한다면 이 동쪽 이쪽으로 쭉 여기 항로가 보이죠? 이 노선을 따라서 가가지고 인도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이 강물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긴가에서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여기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이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그 만나는 그 사이에 가장 비옥한 땅이죠. 자, BC 326년에는 인도의 동부, 오늘의 파키스탄까지 진출합니다. 그리스의 왕이 된 지 불과 10년 만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통일과,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요 동서 문화의 융합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립 2세와 알렉산더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는 별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남쪽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거기서는 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건축가 뭐 어마어마한 그 뭐 이 문명이 다 이 남쪽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잖아요. 아주 신화적인 도시들이 다 이곳에 있고요.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도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약간 무식한 사람 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북쪽의 무식한 사람들이 남쪽에 아주 문화가 발달해 있고 유식한 땅을 그리고 사람들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이 남북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 동쪽을 넘보고요.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작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막 자꾸자꾸 이게 몰려와요. 이 길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수스에 와가지고 정말 아주 완벽하게 페르시아의 이 길을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무혈 입성 다 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 과가말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숨통을 끊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동진하여 바로 이 동인도까지 도달하면서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다가
여기가 바벨론인가요? 여기에다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한 중간쯤 되네요. 이 동서 전체를 다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동서 문화가 융합된다는 점이에요. 알렉산더는 그 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정복, 처음에는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죠. 그 다음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전체를 정복한 것은 동서 문화가 융합하는,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문명이 출현하게 되는 그 고속도를 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기원에는 어떻게 관련돼요? 이 기독교 기원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바다에서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이 팔레스타인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이제는 국제 무대, 아주 대제국에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의 바다, 그 문화의 세례를 받게 되고 이 몇백 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몇백 년 동안 헬레니즘의 이 쓰나미에 세례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신 것이 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동서의 문화와 헬레니즘의 쓰나미는 그 기독교 기원과 관련되는데 그 알렉산더의 이 정복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323년 알렉산더는 새로운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 바로 여기입니다. 바빌론에서 여기입니다.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양쪽으로 위로는 티그리스, 남쪽으로는 아래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 바빌론을 수도로 만들고 거기서 다스리다가 마침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복하고 3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그러나 동서가 만나고 동서가 융합되고 동양적인 어떤 문화에 서양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또 서양적인 것에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들어가게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서 문화가 융합하는 아주 놀라운 그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죽음과 디아도키의 출현. 자, 알렉산더의 사후 분열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자 그의 새 제국은 후계자를 내가 진짜 후계자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디아도키가 뭐냐면 진정한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에 의해서 그 분열하는데 어찌 4명밖에 없었겠어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4개로 압축됩니다. 그다음 발상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는 이 카산드로스가 요게 이제 카산드로스입니다. 그다음에 에이셔 마이너 그러니까 터키의 맨 서쪽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에베소 뭐 이쪽이죠. 이쪽에는 리시마코스가 됩니다. 이 터키의 가장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 맨 남쪽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래서 남쪽으로 아프리카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라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또는 프톨레미라고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에 서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와 어떤 이 중동 인도에 이르는 가장 뭐랄까요 거대한 땅을 그 셀류시드 왕조 또는 셀류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셀레우코스라고 했네요. 이들이 차지합니다. 자, 지리적으로 가장 강성한, 가장 넓고 강성한 나라는 어딜까요? 이 셀루시드 또는 시리아, 셀루코스, 셀레우코스, 셀루시드, 뭐 시리아 이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들입니다. 가장 야심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처음에는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강했지만 이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를 꺾고 또 파죽지세로 이 서쪽으로 서진합니다. 그런데 중간사 시대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로마 이탈리 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로마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전체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셀레우코스를 견제하고 셀레우코스를 꺾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변수는 셀레우코스의 어떤 헬레니즘의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들을 견제하는 이 로마 제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그리고 알렉산더의 사후 이 모든 것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